네, 광화문 금융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예. 또 유명하시지만 또 저희 네. 채널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채널에서 주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광화문 금융러 진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시면서 정말 투자자들한테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오고 계신데 네. 최근에 책이 나왔다고 들어가지고 네. 월 300만 원 버는 주식 투자 공식. 야, 이거 꿈의 뭐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원하실 수 있을, 그리고 또 저도 한때 굉장히 바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몇 억 벌고 막 이런 거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렇죠. 누구나 잘 따라하고 인내하고 공부하면은 또 네. 벌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 가능한지 오늘 네. 하나하나 금융러님을 모시고 네. 제가 그냥 작가님이라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호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S&P 500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또 많이 투자하는 그런 네. 인덱스 지수의 ETF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적립식으로 모아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S&P 500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좀 바꾸기 시작했나,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왜 이런 방식을 권해드리는지 이것부터 한번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사람들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용돈벌이 수준으로 좀 얼마라도 벌어서 우리 애기 뭐라도 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사람이 좀 나이를 먹을수록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월급만 갖고서는 결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또는 한때는 또 내 집 마련이 되게 막연하고 어렵고 힘든 목표이기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마땅치 않은 느낌이어서 그런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생존의 수단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꿈꿀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한 2년 동안은 진짜 CFA라든지 뭐 회계사 수험 공부까지 할 정도로 새벽 2시까지 굉장히 열심히 주식 투자 공부를 했어요. 심지어는 차라리 세무사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제 2년 동안은 열중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제가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좌의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워낙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니까 수익률이 얼마나 남았나 보니까 0.2%인 거예요. 투자 원금 대비. 그러니까 친구들은 입사를 하고 뭐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막 여자친구도 사귀고 막 다 이제 자유롭게 지내잖아요. 근데 나는 그 시간을 다 포기를 하면서 수익률을 딱 봤는데 0.2%면 차라리 이럴 거면 예금이나 들 걸. 또 은행원 출신인데. 그러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위 현타라는 게 왔죠. 그러다가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제레미 시겔 교수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거기에 수없이 나온 그래프 중에 하나가 S&P 500이에요. 근데 그 S&P 500을 원래는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데 왜 나는 힘겹게 막 하루에 4-5시간씩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투자 공부를 했을 때에도 0.2%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을까? 내가 투자법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S&P 500을 적립식 투자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프, 이제 장기간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고 적립식 투자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한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셔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에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막상 매달 월급 들어오는 날에 적립식으로 모아가려고 하니까 지난달에 올랐고 이번 달에 더 올랐어.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느낌이니까.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국내 코스피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횡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보통의 습성이,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좀 비싼 가격에 팔고
저점에 매수하고 맞아요, 이걸 맞아요. 반복해야지 수익을 낸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장기간 우사행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의 관점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았던 건데, 근데 그거를 깨어 나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라면은 기분이 좋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우상향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근데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무서워요. 언제까지 떨어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는 워낙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올라있고, 아, 그때 살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적립식으로 그냥 매수했을 때보다 내가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했을 때 뭔가 성과가 더 안 좋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S&P 500을 적립식으로 모아 가셔야겠다라고 하신 그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기를 잊지 마시고 지금 그때 마음 먹은 것을 계속 실천하는 그 과정을 지켜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통계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아. 납득을 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게 1968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제 기간 동안에 S&P 500을 타이밍을 재서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 투자 성과를 비교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년도에 만약에 S&P 500이 올랐다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곧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안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 사는 것. 그래서 만약에 올해 떨어지면은 내년에 올해 안 산 투자 원금까지 합쳐서 내년에 더 매수를 하는 것, 이것과 그냥 해마다 계속 일정하게 매수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총 56개의 기간이 나오거든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 중에서 39개의 기간에서 적립식 매수를 했을 때 성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70%의 승률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22년 연속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갔을 때 성과가 더 좋았다. 최근에 26년 연속이요. 22년 연속으로. 22년 연속. 네, 최근의 경향성만 놓고 보면은 네네.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연준이 돈풀기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 뭐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빼고도 일반적으로는 S&P 500은 장기간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힘을 믿고 투자를 한다면은 그냥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특히 월급쟁이라면 일정하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S&P 500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례적으로 작년에도 많이 오르고 맞아요, 올해도 맞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물론 거품을 뭐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과거에 2년 연속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3년 차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2년 연속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총 11번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6번은 그 다음 해도 주가가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과반 이상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5번의 사례에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 중에 3번은 경기 침체였어요.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 다 이제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년 연속으로 S&P 500이 올랐다는 이 변수 자체보다도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오히려 S&P 500이 2년 연속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3년 차에도 올랐던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뭔가 오르면은 사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것들은 다 차치하고 감성적인 영역을 배제를 하고 꾸준하게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독립식으로 꾸준히 룰 베이스로 모아가는 게 웬만해선 좋은 성과가 나온다, 네, 그렇게 그렇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3년 동안 이 세 개의 ETF를 매수하라고 조언하신 영상을 봤는데 네.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회초년생 그리고 주식 매수 이거예요. 왜 사회초년생에 이제 포인트를 맞췄냐면은 사회초년생은 다른 대상들보다 일반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월급을 모으는 입장이니까 투자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다른 분들보다는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공감을 하시고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보겠어 라는 마음을 드셨다면은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뭐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 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식도 있을 수도 있고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투자 대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성과가 좋은 것은 주식밖에 없다. 가장 훌륭한 성과를 보인 것은 주식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자산 관리를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공부를 해 나아간다면은 일단은 현재는 조금 두렵더라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비중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S&P 500을 장기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 그 자체가 타이밍을 재게 되는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 엄청 과감할 것 같지만 또 두려움이 큰 그런 네네.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타이밍을 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대부분의 컨텐츠에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그 투자가 S&P 500을 모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을 줄여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서 로봇처럼 따박따박 모아야지 하지만 변동성이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금방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뭐 예전에 수강생분들 가장 많이 힘들어하셨고 가장 많이 S&P 500 모으는 것을 포기하셨던 그 시기가 바로 2022년이었어요. 그때 급격한 금리 인상기가 이제 있으면서 S&P 500은 1년 기준으로 해서 20%, 나스닥 100은 한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으로는 그때 열심히 매수를 해야지. 나는 그냥 내 계획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막상 내가 닥치니까 감정적인 요소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변동성을 줄일까?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S&P 500만 모으는 것보다는 뭔가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주식을 함께 모으는 것,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쉽다. 네. 그래서 그러면 S&P 500을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그 다른 ETF는 무엇이냐? 저는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을 좀 더 같이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편적인 예로 2022년에 S&P 500이 연간 20% 하락을 했을 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ETF는 한 3에서 4% 배당금까지 합쳐서 네네. 이 정도 하락에 그쳤거든요. 보통은 주식이랑 채권이랑 다른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채권 투자를 했을 때 과거만큼이나 그렇게 하락에 대해서 방어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S&P 500은 성장주 베이스의 그 ETF라고 하면은 가치주 중심 베이스의 ETF를 함께 모아갔을 때 오히려 과거 데이터상으로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만약에 계획을 하시고 내가
변동성 대비 성과 측면에서의 그 효율성을 함께 고민을 하신다면은 S&P 500 한 6,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2, 그리고 현금을 한 2, 이 정도로 6대 2대 2의 비율로 일단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2의 현금은 어디다가 쓰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2의 현금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주식시장의 이제 급락기가 다가오게 된다면은 네. 그때 만약에 S&P 500이 만약에 20%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는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스닥 100 ETF를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변동성도 조금 일관되게 가져가면서 성과도 높이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이지만 내가 꾸준하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방금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네, 이게 원래는 이제 SCHD, 맞아요. 슈도 이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S&P 500과 이 슈도 이 두 개를 동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1년 전 영상에서는 S&P 500보다 슈드가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슈드를 더 많이 투자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럼 그렇게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영상이라는 거는 콘텐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네.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또 슈드 혹은 슈드를 매수를 권해드렸던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좀 열광을 하고 네.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물론 시세 차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꾸준한 현금 흐름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회사를 대부분이 다니실 텐데 회사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을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보다도 월급이 2배가 된다면은 나의 삶의 질이 그래도 뭐 우리 애기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더 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금 흐름의 취지의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 ETF를 이제 소개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의 관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감히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은 S&P 500보다는 SCHD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좀 더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시기적인 판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S&P 500의 PER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순이익 대비 주가 지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보다도 주가가 많이 높은 상태이면은 그 이 PER 지표가 높은 상태라서 보통 이 기준을 갖고선 거품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감안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지표인데 S&P 500의 현재 PER 지표가 한 30 정도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평균은 15 정도. 이것도 시기적인 부분도 잘 봐야 되는데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가 많이 오르는 최근의 경향성을 판단하더라도 최근 한 10년 동안의 PER 지표가 한 20 정도 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 평균으로 보나 아니면은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을 감안을 해서 성장주 위주의 지금 PER 지표를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금 S&P 500의 PER 지표는 다소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AI 관련된 테마가 한참 이제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핫했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맞아요.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근데 지난 2분기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성과가 아니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까지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걸 봐서는 당분간 뭐 이게 뭐 몇 년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래도 이런 빅테크 성장주 뭐 이런 AI 반도체 이쪽이 이제 많이 이전처럼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개별 종목들의 PER 지표를 보면은 보통 1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평균보다도 살짝
많이 낮아 있는, 그리고 S&P 500의 장기 평균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익을 낼까,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덜 잃을까의 관점으로 저는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콘텐츠가 좀 누군가의 손실로 크게 이어지면 안 된다, 약간 네네. 이런 기준이 있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라는 저의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S&P 500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 또는 슈드,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초고배당 ETF, 특히나 월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제피여서 제피 뭐 천주 모으기 이런 것도 유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제피 투자에 나선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꼭 제피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너무 투자에 대해서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을 조금 경계를 해야 한다. 그거는 꼭 제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시는 어떤 투자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다. 좀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 이유는 제피 같은 경우는 특히 2022년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었던 S&P 500이 20% 급락하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많이 오를 것 같았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주식들도 그때 많이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제피는 주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배당률이 10%가 넘게 이렇게 지급을 해주니까, 이야, 이거는 주가도 다른 주식 다 떨어지는데 주가도 안 떨어지고 배당을 이렇게 따박따박 많이 주니,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선호를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콘텐츠에서 다루지 않은 제피에 관련된 그 속속들이 내용을 많이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댓글을 보면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언제는 되게 제피를 사람들이 되게 선호를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그거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댓글이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 보니까 다시 기술주들의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100은 많이 오르는데 제피는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또 배당률도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피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ETF가 아니다. 그렇죠. 네, 제피의 투자 컨셉 자체가 초과 수익이 목표가 아닌데, 일반 투자자들은 계속 2022년에 다른 주식보다도 더 성과가 잘 났어, 초과 수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투자의 트렌드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나의 투자 목적에 맞는 투자 대상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피 같은 경우에는 초과 성과를 목표로 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 그러니까 일정한 여기 수입에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 이걸 합친 것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같이 주식시장의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는 배당금을 많이 줘서 일정한 수입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또 2023년 이후로는 주가가 이제 좀 꽤 많이 올랐잖아요. S&P 500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살짝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입을 일반 투자자들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피의 일정한 수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분들이 적합할 것이냐.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적합할 수가 있다. 내가 사회초년생이라 해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모아가는 분들에게는 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당장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잘 쌓아나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제피가 맞지 않은 건데, 2022년에 그 시세 차익만 보고선 이게 앞으로도 S&P 500이나 다른 주식보다도 배당금도 잘 주고 시세 차익도 잘 날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런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도드라진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웬만한 그 ETF, 웬만한 주식들이 장기 성과가 S&P 500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피의 경우에도 S&P 500보다도 성과는 더 나빴습니다. 상장한 이후의 성과를 보면은. 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꾸준하게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은 과연 내가 이 주식을 매수를 해서 감당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은 괜찮은가?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감당하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그거에 기대한 수익은 더 크다면은 그런 자산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제피가 S&P 500보다는 상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그래도 한 5년 정도의 성과를 보면은 그 위험 대비 수익률의 관점에서는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별로 없고 잘 오르지도 않고 배당금이나 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피의 본연의 목적인 일정한 수입의 관점에서는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퇴를 앞두고 있고 지금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의 목적에 맞는 투자 자산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에게 네. 월급 날마다 딱 50만 원씩 이 음.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하신 그런 영상이 상당히 좀 관심을 받았는데, 네. 그게 어떤 통장인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35살에 그 현금 흐름을 주식 투자로 만들어서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쓴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고민되었던 게 세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금 흐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나의 수익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민을 한 결과, 절세 계좌를 정말 잘 이용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나의 실질적인 은퇴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절세 계좌 상품은 연금저축계좌예요. 근데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 제가 매달 50만 원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16.5%까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600만 원을 넣어서 그 600만 원에 대한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그 어떤 한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투자를 하든 말든 투자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16.5%의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022년에 S&P 500이 20% 하락을 했다고 할지언정, 그런 결과를 얻었을지언정 16.5%의 안전마진을 확보했다면 실질적으로는 한 3, 4%의 손실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이제 생각을 했다면은.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수익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연금저축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저조차도 초반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면은 뭔가 그 연금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네. 먼 미래나 내가 이 계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식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잘 활용하면 오히려 연금저축계좌로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당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배당주에서 배당금이 나왔을 때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내게 되는데, 이 이자 배당 소득세 뿐만 아니라 내가 수입이 많이, 그 배당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함께 증가하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되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연간 한 8% 정도 내가 받게 되는 그 수익의 8%까지 건강보험료로 내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 부담하게 될 그 비용은
23.4%가량이 될 수 있는 거죠. 15.4%에서 8% 정도니까 23.4%까지 내가 일반적으로는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연금저축계좌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자 배당 소득세를 안 내고요. 현재 안 내고요. 그런데 내가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자 배당 소득세를 안 내고 중간에 내가 내 통장에서 빼서 쓰면은 그 23.4%를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치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것이 뭐 보통은 이것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이게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한다면 더 나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젊다고 미리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서 내가 그건 내가 할 것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의 쓰임에서 그게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걸 따져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그런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그게 약간 심리적으로도 확실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채널에서 직접 네. S&P 500보다 성과가 좋았던 장기 투자형 연금 저축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떠한 ETF의 성과를 보면은 그 ETF가 실제로 상장한 이후에 성과만을 보고서 이게 더 낫네 안 낫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그 좋은 ETF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뭐 20년, 30년 동안 운용된 ETF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운용사에서 공개한 뭐 백테스팅 결과, 과거에 만약에 이 지수가 산출이 되었다면 이라는 것을 가정한 그 결과까지 함께 보면은 참고가 되는데요. 이걸 함께 참고를 했을 때 3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S&P 500보다 성과가 뛰어났던 ETF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경제적 해자 지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경제적 해자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는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트 동일 가중 ETF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그래도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배당 귀족이라는 말은 들어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이름만 딱 들어도 배당을 주는데 뭔가 귀족 하면 좀 좋은 그렇죠. 주식일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ETF가 있고, 세 번째로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러니까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어떻게 보면은 상장이 2011년 11월인가 이때 상장을 해서 그 이후의 성과만을 보면은 S&P 500보다는 좋지는 않았어요. 살짝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앞에 한 2000년도 이후의 성과를 보면은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이 3개의 ETF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 3개의 ETF를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떠한 관점에서 뭔가 뭘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처음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얻는 투자 아이디어로서 처음 얘기를 한 그런 개념이에요. 해자라는 것은 성 주변에 그 깔려있는 깊은 웅덩이, 물이 담긴 웅덩이를 뜻하는데, 이것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해자인 것이죠.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있는 기업, 그래서 뭔가 외부의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는 기업이라면 늘 있는 건데, 이런 경쟁에서 이겨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을 선별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이라고 이렇게 워렌 버핏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경제적 해자를 총 4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형자산을 보유한 기업. 예를 들어서 더 뛰어난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은 똑같은 운동화를 사더라도 난 이 브랜드 좋아 하면서 이제 그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형자산, 더 뛰어난 브랜드와 같은 인지도, 이런 것들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 전환 비용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아이폰, 맥북, 뭐 에어팟, 이렇게 뭐 애플이나 삼성 제품 뭐 하나를 사기 시작하면은 저도 이상하게 계속
수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뭔가 그 세트 아이템을 안 맞추면은 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잘 맞추면은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그렇죠. 호환이 다 부분도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은 다 같이 뭐 애플 쓰다가 다 같이 갤럭시로 바꾸게 되는 그런 것을 바로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한꺼번에 여러 개를 바꿔야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바꿔야 되는 비용이 커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바꾸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그 기업의 제품을 쓰고 싶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 전환 비용이 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효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을 나 혼자만 깔고 있으면은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막 이제 대표님도 쓰시고 다른 직원분들도 이렇게 써야지 그 카카오톡의 효용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누가 쓰지 말라고 해도 효용 가치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늘어나는 거, 이걸 바로 네트워크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가 위에 있는 기업, 뭐 아니면은 더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더 뛰어난 제품을 판매를 하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살 것이고, 아니면은 똑같은 기술의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원가 위에 있으면은 더 이익이 많이 남아서 더 주가 성과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관점을 경제적 해자의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와이드모트 동일가중 ETF의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ETF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장기 성과가 S&P 500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었대. 그리고 나는 워렌 버핏의 그런 투자를 추종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이후로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의 시대였어요.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리고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미국 와이드모트 동일가중 ETF는 성장주의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치주의 비중이 높아요.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들이 보통 이제 이런 가치주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에 다른 성장주 ETF들보다도 성과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치주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도 높은 기업을 잘 선별하는 그런 요건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S&P 500 배당기족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S&P 500 배당기족 ETF의 경우에는 저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안정성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2008년도 그리고 2022년도 어떻게 보면은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네. 2022년에는 단기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두 시기에 S&P 500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1년 동안에 37%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배당기족 ETF는 20%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 하락에 그쳤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도 그 S&P 500은 단기간에 18% 하락을 할 때 6.51% 하락에 그쳤어요. 그래서 미국 배당 귀족, 그러니까 배당 귀족은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켜온 기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수익이 잘 나는 기업이었고,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이어질 확률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를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배당 성장입니다. 간단하게 이 주식이, 이 ETF가 2011년도 11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2012년도부터의 그 배당금의 추이를 보면은 2012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금이 계속 성장을 했어요. 연평균 10%가 넘는 배당 성장률. 네. 이런 주식이 없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금이 이제 계속 증가한 ETF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 그리고 배당 성장률 또한 뛰어났다. 10%가 넘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12년도에 1억 원을 투자를 했다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한 300만 원에 불과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2023년도에는 배당금이 연간 1,400만 원가량이 되었다.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당연히 주가도 쭉쭉 올라서 시세 차익도 꽤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의 배당금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14%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도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배당금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꽤 의미 있는 배당주를 선택하는 그런 ETF겠구나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든 월 500클럽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제목과 좀 비슷하네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킨 바로 그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노후에 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그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워낙에 그 사람들마다의 상황도 다르고 시작하는 분들의 연세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자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가이드로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책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하지만 또 내가 그냥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시세 차익에 눈을 돌리기가 마련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작년에 저희 모임에 가입하신 한 회원님께서 저한테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셔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작년에 이분께서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을 하셨을 때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암 선고를 받으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 일단 휴직을 해야겠구나. 근데 휴직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현금 흐름이 일단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압박감을 느끼셨대요. 그동안 나는 뭐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은 지금의 내 삶을 영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암 선고를 받고 처음 아시게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내가 일이 잘 될 때에는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쪽으로 준비를 안 해요. 내가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고 나는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포인트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께서는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야 그거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면서 배당주를 매수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붙여가고 계시는 건데요. 근데 다행히도 그 회원님께서 그 수술이 잘 끝나시고 지금 다시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회사 복직도 하셨어요. 근데 회사 복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투병을 하셨던 그때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야겠구나를 생각하셔서 이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월 배당금으로 받는 그 배당 수입이 100만 원이 넘으셨어요. 저한테 그 계좌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 한두 달 이렇게 배당금이 100만 원 나온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 이상, 적어도 100만 원 이상.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모임의 취지처럼 내가 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해보려고요. 근데 내가 정말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정말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포트폴리오 정도는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목표가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번다?
네. 그러니까 네. 왜 개인 투자자들, 저도 한때 그랬던 투자 경험이 있으니까 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점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우량주로 시작했다가 내가 점점 모르는 주식으로 왜 빠지게 되는 걸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그 결과는 투자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투자 목표가 오직 최단 기간 동안에 최고 수익을 내는 것, 이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최단 기간 최고 수익을 거두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아는 종목에서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예.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드로 계속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점점 소형주로 가고 점점 사람들이 모르는 주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만 있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가 한 50살, 50살에는 은퇴를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50살을 넘기기가 힘들어.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퇴 시기를 딱 정하고 내가 적어도 최소한의 내 삶을 영위를 하려면은 얼마가 필요할까? 꼭 현금 흐름이 아니더라도 자산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는 있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정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이상한 투자를 안 하게 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세계좌. 그 절세계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왜냐면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주식을 팔든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부동산을 팔든 뭐든지 내가 수익화하는 그 관점에서는 세금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세금이 나중에 내려고 하면은 물론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것 자체로도 행복하지만 네. 나중에는 세금을 내는 게 너무너무 뼈 아플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그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 둔다면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에서 최소한의 세금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면은 그거에 맞춰서 나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절세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3단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가 되는데요. 내가 앞에서 은퇴 시점을 어느 정도 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퇴 시점에 맞춰서 나의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변동성이 적은 쪽으로 계속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변동성이 어때? 이렇게 관점에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은퇴를 할지, 그리고 그 은퇴 시점에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줄여나갈 것인지. 왜 그러냐면은 은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자산이 어느 정도 현재로서 계획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큰 자산이면은 뭐 30% 40%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시점에 내 자산이 뭐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은퇴 시점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 그거를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할 때는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기간이 충분히 길다면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주로 옮겨가고 그 다음으로 점점 배당금을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면은 내가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은퇴 시점에는 가급적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배당금으로 생활할 것을 가정을 해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S&P 500만 계속 매수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그 300만 원어치를 계속 S&P 500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S&P 500만 내가 만약에 갖고 있어요. 또는 나스닥 100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팔 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매도 타이밍을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식시장이 막 하락하고 있으면은 덜 팔고 싶은 게 사람 심리고, 그렇죠. 네. 많이 오르면은 그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팔게 되고. 그런데 은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들어와서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은퇴 라이프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내가 긴축을 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기분 좋게 쓰고,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진정한 의미의 은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최대한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성에서 이제 3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성장주 위주의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가치주 중심의 ETF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은퇴를 했을 때 내가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로는 여기 뒤에도 있더라고요. 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네네. ETF 2호 ETF. 제가 이 종목도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루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투자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꽤 괜찮아서 주의 깊게 보고 이제 계속 저도 실제로 매수를 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운용이 꽤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은퇴자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 ETF는 그 ETF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플러스 7%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ETF거든요. 이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서 플러스 7%의 배당금을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더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커브드콜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네. 이야기를 드리면은 뭔가 반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커브드콜 전략이라는 것이 주가는 잘 못 오르고 뭔가 하락할 때는 또 하락하고 이런 맞아요. 관점으로 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투자 목적에 맞는가. 저는 이 ETF의 투자 목적은 배당금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주가가 차츰차츰 많이 오르진 않아요. 차츰차츰 오르면서 배당금을 잘 주는 그런 구조로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장기간의 성과가 더 뛰어나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은퇴를 했을 경우에 배당금을 많이 받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ETF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라면은 나중에 10년, 15년 후에는 더 좋은 ETF가 나오면은 비슷한 컨셉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배당금으로 내가 은퇴를 내가 배당금으로만 은퇴를 설계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채널에서 보니까 평범한 40대가 현금 8억 4천만 원을 모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 약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10억의 노후 자금을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분은 일본 분인데, 일본의 그 닉네임이 절대 퇴사맨이라는 분이에요. 오, 재밌네요. 예, 정말 퇴사가 너무 고프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께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8억 4천만 원을 모으셨다. 와. 근데 그게 사실 아무리 많은 월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8억 4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이분이 심지어 어떤 투자로 수익을 낸 것도 아니고 정말 저축만. 근데 이분은 한 90% 이상을, 자기 소득의 90% 이상을 저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그래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모을 거야,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모아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실행 가능성을 같이 염두를 해두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강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8억 4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 저축만으로 쉽지는 않다, 확률이 낮다. 그러면은 이게 왜 확률이 낮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아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아껴야 되는지, 뭐 심지어 내가 막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막 계속 말로만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댓글에
몇 년 전보다 살이 찌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맴짓인 맴짓. 네.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몇 킬로 좀 뺐거든요. 오.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나한테 확실한 이유가 필요할 때가 많더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순간에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순간적으로는 마음 먹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실천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많지가 않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사치 별로 안 하고 뭐 이제 결혼한 3년 이후까지도 차도 안 사고 막 그랬거든요. 뭐 은행 다니고 그래도 수입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뭐 네, 양호하죠. 네. 되게 열심히 뭔가 내가 투자를 하고 뭔가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돈의 가치를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전환하게 된 계기가 S&P 500을 장기 투자를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돈이 만약에 투자로 바꾸게 되면은 얼마일까? 이거를 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도,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한 달에 15만 원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5만 원, 이 돈이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돼, 뭐 그런 돈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그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냥 뭐 교통비 플러스 내지는 뭐 커피값, 밥값보단 좀 싼 것 같긴 하고, 네네. 그쵸? 네네. 통신비 뭐 등등. 네네. 보통 뭐 통신비라든지 뭐만 조금 바꿔도 네. 솔직히 지금 쓰고 계신 거에서 많은 분들은 15만 원 정도는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요즘에 뭐 배달 알바 같은 걸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하루 이틀만 해도 15만 원은 그래도 주말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쉽게 쓸 수 있는 돈이기도 하면서, 뭔가 내가 회사에서 15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게 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기쁘지도 않는 뭔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돈이라면은 오히려 정말 뭐 이거는 이러도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S&P 500에 묻어둘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15만 원씩 이제 최근에 30년 동안에 S&P 500에 묻어뒀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게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물가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일까를 제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에 15만 원씩 꾸준하게 모아갔다면은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가라는 것도 같이 오르니까 30년 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짜장면 값이 많이 올랐듯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면은 30년 전으로 돌아왔을 때 한 1억 3천만 원의 가치가 생기더라. 그러면은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억 원 이상이더라. 그래서 내가 무심결에 쓰는 이 15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1억 원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왜 아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쓰시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쓰는 그 기준을 내 스스로가 아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절대 퇴사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쓰는 돈의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사람한테는 차라리 쓰지 말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붙였고, 꼭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내가 돈이 계속 쌓이는 걸 보면서, 그래서 20년 동안에 8억 4천만 원까지 모으게 되신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물론 제가 인터뷰를 한 건 아닙니다. 네, 감히 유추를 해보고요. 네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억 원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께서 물론 뭐 요즘에 여러 콘텐츠 등을 보면은 뭐 단기간에 부자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그래, 서울 아파트도 평균 중위 가격이 10억 원 정도라고 하니 10억 원은 있어야지 돈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버는 돈의 가치, 내가 지금 쓰는 돈의 가치, 그걸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10억 원도 결국에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지 투자도 잘 해서 결국에는 누구나 10억 원은 모을 수 있는 길로 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네. 퇴직금 한 1, 2억 원을만 들고 이제 퇴사를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많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후 준비가 워낙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퇴직금을 맘 편히
한 10년 정도 묻어두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근데 보통의 분들께서 되게 투자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관점이 많아요. 내가 투자하는 이 돈이 안전하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수익도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아요. 네. 두 마리 어떻게 토끼 보면 다 잡고 싶죠.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라서 쉽지는 않은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서든 원금을 지켜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1, 2억 원 정도만 들고 있는데 원금을 지키면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S&P 500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모든 주식, 모든 ETF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역사적으로 데이터로 증명된 것은 S&P 500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S&P 500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특히 노후 준비를 하는 그런 관점이시라면은 똑같은 S&P 500이라고 할지라도 동일가중지수라는 것을 추종하는 ETF가 좀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S&P 500 지수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더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ETF를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뭐 비자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 왜냐면 애플이 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비자라는 기업보다도 애플의 투자 비중이 높은 이런 투자 방식을 하는 것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 500 ETF이고, 이게 가장 흔하게 말하는 ETF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일가중 ETF예요. 이 동일가중 ETF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나의 성과가 크게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20%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건데, 동일가중 방식은 그것과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500개의 모든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몇몇 기업의 주가 흐름에 의해서 주가 성과가 좌우되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 500보다도 섹터 구성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구성이 조금 더 시가총액 가중 방식보다는 균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에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ETF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일가중 ETF, 그래서 S&P 500의 동일가중 방식의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간에 검증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낮춘 방식으로 좀 더 안정적인 운용을 하게 하는 그런 ETF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는 이 ETF가 좀 더 적합하겠고요. 우리나라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가중 ETF, 딱 이 ETF 하나만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그동안에 뵙고 싶었던 우리 이래학 대표님도 뵙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뷰티풀에도 네,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근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 스스로도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앞으로 S&P 500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콘텐츠로 뵙거나 실제로 강연장에서 뵙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더라도 제가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제가 우상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상향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의 행보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정말 네. 중요한 그런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뭐 노후 자금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한 읽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복귀하시면서 꾸준히 따라하시고 또 강연장에서도 뵙고 유튜브에서 뵙고 하다 보면은 정말 월 300만 원 버는 이런 것들이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하문 금융로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미 언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워낙 유명하시지만 또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할미 언니라는 재테크 자기계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할미 언니라고 합니다.
보면 이번에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에 불안이 사라졌다. 또 이렇게 신간을 출간하셨는데 네. 책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을 타겟팅해서 쓰시긴 쓰셨지만은 뭐 좀 열려 있다라고 남성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면은 어차피 이제 뭐 재테크 관련된 책이니까 그렇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테크 관련된 팁들 하나하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20대에 22개국 해외여행을 다니고도 1억을 모으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 다 하면서 1억을 모으셨나요? 제가 그 20대 때 여행을 하면서도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절약을 막 한 다음에 모은 돈으로 이렇게 뭐 예적금이나 투자도 하고 하면서 해외여행도 또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네. 했던 거죠. 이게 네.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여행에만 돈을 썼어요. 딴 건 아예 안 다른 쓰고. 거를 많이 안 한 거죠. 이게 선택과 네네. 집중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제 다른 거를 하면서 돈이 모이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거를 극도로 절약을 하면서 또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에는 어떤 소비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20대 때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생활비를 하고 여행을 다녔고 이제 직장 들어가서는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네, 회사에서 먹고 자고 이제 숙식을 다 해결을 대부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주거비가 많이 안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약을 해서 저축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을 모아서 여행도 다닐 수 있었죠.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말씀을 뭐 들어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래도 20대 때 22개국이면은 1년에 한 몇 군데는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 대충 다녀보면은 최소 한 100만 원 단위로 깨지잖아요. 최소.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은 네. 1억을 모을 때 이 저축액 네. 뭐 매달 얼만큼 저축을 하셨는지 그리고 뭐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사회초년생 때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 받으면 네. 제일 많이 할 때는 제가 월 200만 원까지 저축을 했었어요. 월 200 저축이요? 네네. 처음부터 200만 원을 했던 건 아니고 네네. 처음에는 160, 뭐 180 이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늘려서 200만 원까지 저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생활비가 50만 원 정도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주거비가 안 들다 보니까 제 순수 한 달 용돈만 50만 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50만 원에. 어차피 뭐 그냥 일하고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평일엔 그렇게 하고 주말엔 주말에 뭐 잠깐 뭐 나가서 여가를 즐긴다 하더라도 50만 원이면 충분하다. 네. 왜냐면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대학교 때 알바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은 50만 원이면은 풍족한. 그게 맞는 게 사실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교통비도 따로 안 드셨겠네요. 그렇죠. 교통비도 안 들었고 뭐 월세나 관리비 이런 것도 안 나가고 주중에는 회사에서 저녁까지 다 먹었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숙식 가능한 회사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이랑 먼 회사로 가는데 기숙사가 없다면 제 생활비가 들 건데 그 월급에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회사를 찾아볼 때 제 1순위로 집이랑 가깝거나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그거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연봉은 엄청 고연봉 아니면 사실은 거기서 거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계획이 된 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외 22개국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곱해서 4,400만 원인데 이거 약 해외여행 가서 약간 좀 저렴하게 가는 법? 팁이 있어요, 이런 거요? 완전 많죠, 팁은. 사실은 저는 여행을 가서 돈을 거의 많이 안 쓰고 오거든요. 여행 가서 어떻게 안 써요? 그것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줄이려면 줄일 수 있어요, 여행 경비를. 일단은 조금
현지인처럼 여행을 하면 돼요. 현지인처럼. 네,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인이 돼가지고 옷도 관광객처럼 막 보통 여행 가기 전부터 막 여행 가서 입을 거라고 옷을 사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네. 그것도 다 여행 경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행 가서 입을 거라고 옷 사고 모자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되게 편한 옷을 입고 가요. 아. 아니면 여행지에서 어떤 시장 같은 데서 그냥 사 입어요. 이렇게 뭐 동남아 이런 국가들은 물가가 싸잖아요. 싸죠, 물가도. 싸죠. 네.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시장에서 뭐 몇천 원짜리 바지 사 입고 그렇게 막 진짜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처럼 하고 다니니까 사기꾼들도 안 달라붙고. 아. 그리고 또 이제 현지에서 현지 친구를 사귀면은 네.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 관광객들이 가는 비싼 데가 아닌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현지 맛집이나 어떤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럼 또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가서 그럼 친구를 사귀시는 거예요? 가서? 네, 저 무조건 말 걸어요, 현지인한테. 오. 현지인한테 말 걸거나 네. 뭐 어디 이동할 때는 최소 뭐 버스 최소 택시 기사 한 명 구워 삶아가지고 여기 어디 가자 이러면서 같이 다닌 적도 있고 발리 가서는. 위험하지 않아요? 좀 그렇게 너무 좀 그러면은? 이거는 위험할 네.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하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통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요령이 약간 좀 감이 있고. 네, 네. 와서 그런 거는 있고 또 이제 위험한 데는 안 가니까 저는 여행 가서 술을 안 먹거든요. 보통 이제 또 여행 가서 저녁까지 뭐 술 먹고 노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행지에 따라서. 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여행도 많이 가는데 혼자 여행 가면 아무래도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절대 뭐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술 먹으러 가거나 술집이 많은 거리를 지나가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지켜가면서 이제 또 알차게 여행을 하는 방법들이 많죠. 사실은 비행기 싸게 끊고 숙소 좀 저렴한데 불편해도 저렴한데 끊으면 예약하면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 한 얼마 정도로 갔다 오시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올 때? 제가 네. 최근에 6월에 발리도 갔다 왔거든요. 발리 가서 50만 원 쓰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비행기 표는 따로 끄는 비행기 거죠? 표는 네. 제외하고 비행기가 36만 원 했던 것 100만 같아요. 원이 안 되네요. 100만 원 안 되죠. 와. 네. 근데 일주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구경할 거 다 하고 심지어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렇게 플리마켓 같은 데서 구경하다가 쇼핑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거의 뭐 한 달 용돈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여행 다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써요. 진짜. 우리나라 어디 가면 숙박비 더 비싸고 물가도 비싸가지고 외식 물가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여행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외 가면 돈 모아와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좀 아끼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책에서도 이 투자보다는 저축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1억 모으기가 목표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종잣돈을 빨리 모으는 법, 지켜야 될 3가지 법칙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3가지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랑 경제관념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으겠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 주변 환경을 세팅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나랑 같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이 중요한데 이제 내랑 자주 보는 사람들이 내랑 가치관이나 경제관념이 안 맞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진짜 1년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빨리 1억을 모아보겠다고 지금 절약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맨날 뭐 술 먹으러 나오라고 부른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걸 맨날 거절하는 것도 일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술 먹어도 돈 그냥 10만 원 그냥 깨지잖아요. 한두 번만 먹어도.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을 줄여가면서 또는 나처럼 열심히 절약을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친구만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빨리 모여요. 왜냐면은 그만큼 동기부여도 더 잘 되고
돈도 빨리 모이기 때문에, 돈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조금 경제관념이 맞는 애인을 사귀는 게 제일 좋고, 일단 내가 마음 편하게 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돈 모으기에 딱 돌입을 하면은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기간에는 뭐 친구 만나서 뭐 술 먹고 뭐 어디 돈 쓰고 뭐 옷 사고 이런 게 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최우선순위가 돈 모으기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경제관념이 맞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여주기식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게 가성비가 있고 나심비가 있거든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해서 사는 거고, 나심비는 얼마가 됐든 나만 만족하면 돼. 약간 이런 심리로 소비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나심비보다는 가성비를 생각해서 소비를 해야 한다. 항상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내가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해서 사는 최소한의 소비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진짜 그런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써서 사는 소비는 아닌지, 그거를 매 순간 소비를 하기 전에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진짜 솔직하게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경우에만 소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나는 뭐 보여주기식 소비 안 해 이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자기 소비가 하나하나 다 뜯어져 있으니까 네. 돌아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소비 중에 보여주기식 소비만 줄여도 정말 절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같아도 다만 1,000원, 10,000원이라도 내가 이거 진짜 필요해서 하는 소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소비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유행이 아니라 나다움에 집중할 것. 우리 SNS 같은 데 보면은 유행이 진짜 막 빠르게 돌고 돌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어떤 옷, 요즘 유행하는 뭐 스타일, 요즘 유행하는 뭐 가방,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게 막 계속 바뀌면서 막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은 왠지 나도 이거에 맞게 쫓아가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네. 뭐 친구들은 다 이걸 하는데 나는 안 하면 뭔가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유행은 말 그대로 유행이라서 계속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어울리는 나만의 스타일로 뭔가 찾고 소비를 하고 살아가야지, 그 유행에 쫓다 보면 끝도 없다.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거는 뭐 SNS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SNS를 보고 돈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SNS를 보고 돈을 쓰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SNS를 보고 구매 행위를 하는 사람 덕분에 SNS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제 정말 내한테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 스타일에 맞는 거를 추구하자. 그게 꼭 유행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유행에 뒤처지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미국 슈퍼리치들의 공통된 그 특징 6가지 중에 하나가 유행에 무관심이 있어요. 슈퍼리치들은 유행에 무관심하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의 목표에 달려가기도 바쁘다 보니까 그 목표 달성이 중요한 거지, 그런 유행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돈을 모으기로 했으면 그 1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자. 유행, 아니면 뭐 보여주기식 소비, 뭐 주변에 뭐 인간관계 잠시 접어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막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뭐 또 결혼하고 뭔가 사회적인 그런 뭐 지위나 그죠. 뭐 이런 게 바뀌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에서 월급 통장에 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여윳돈을 넣어둘 통장과 아니면 목돈을 좀 단기간 운용할 만한 통장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게 파킹 통장이 정말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잠깐 파킹해둔다 해서 이제 파킹 통장으로 불리는데, 월급이 들어오면은
우리 월급 받는 분들은 제발 그걸 그대로 파킹 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두면 아무 이자도 안 붙습니다. 월급 통장은 그냥 그 이자가 0.0 몇 %인 그냥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면 그걸 월급 통장에 그대로 놀리지 말고 파킹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조금 하루라도 더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파킹 통장 뭐 최근 파킹 통장 금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상품들이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파킹 통장도 매번 금리가 이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조회했을 때 금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골라서 그쪽에 계좌 하나 개설해서 그쪽에 그냥 이체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동 이체 빠지는 거나 내 용돈 할 거는 거기에서 따로 이체를 시켜서 내 용돈 통장으로 이체시켜서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월급 들어온 날 바로 파킹 통장으로 이체하고 거기에서 빠질 거는 빠지고 저는 필요할 때마다 용돈 통장에 이체시켜서 그 용돈 통장이랑 연결된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파킹 통장 아니더라도 단기 예금이나 단기 적금 상품도 많거든요. 적금이 뭐 2년, 3년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주 이 금융 플랫폼들도 트렌디해져가지고 뭐 3달짜리 적금, 예전에 1달짜리 예금도 있었고 3달짜리 뭐 6개월짜리 예금 이런 것도 많으니까 이제 내 자산 관리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단기간에도 돈을 좀 놀리지 말고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돈을 네네. 놀리지 말고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굴릴 수 있는 이자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축을 위해서는 절약이 필수인데 책에서 소개해 주신 절약 팁 7가지 무엇인가요? 이거 제가 책에 네. 절약 팁 7가지를 담았는데요. 첫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자취 금지. 지금 자취 금지. 가능하면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내가 뭐 회사 기숙사가 있으면 이용을 하자. 왜냐면 기숙사가 있어도 이용 안 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저희 회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조금 힘들어도 부모님한테 붙어 살면서 본가에서 다니자.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치장비. 사치 금지. 제가 네네. 그 1년 가계부를 뽑아보니까 1년에 치장비 항목으로 쓴 금액이 어떤 해에는 3,000원이더라고요. 와, 뭐 충동 구매라든지 뭐 그런 거를 거의 뭐 3,000원 정도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핀을 한 개 3,000원짜리를 한 개 샀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제가 이게 장신구를 그거 말고는 액세서리 하나도 안 이런 거 안 샀더라고요. 사고. 예. 와. 그러니까 제가 그 해에 빡세게 돈을 모으긴 했는데 그만큼 이런 거는 다 불필요한 것들이다 이거죠. 이게 뭐 네. 팔찌 하나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걸이 하나 안 하죠. 산다고 네.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치장비도 이게 다 불필요한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절약하시는 분들은 치장비를 많이 안 쓸 것 같긴 한데, 이제 최대한으로 먼저 줄여야 되는 항목이 바로 치장비다. 뭐 월급쟁이가 명품 가방 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사치고요, 그거는. 네, 사치까지 또 바라지도 않고 그 전에 이제 불필요한 치장부터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병원비가 안 나가게 건강 관리를 잘하자. 그러니까 몸에 나쁜 행동을 하지 말자.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 제일 불필요한 소비가 병원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건강 관리만 잘해도 나갈 일이 없는 돈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이런데 저런데 불편해서 병원 다니는 게 아니고, 젊을 때는 건강 관리를 조금만 하면 사실은 병원 갈 일이 없는 건데 내가 관리를 못해서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병원비도 안 쓰도록 해야 된다. 그냥 건강 관리가 최고의 절약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야식 금지. 야식 금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끼니를 뭐 굶어라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밥은 당연히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과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밤에 불필요한 야식을 배달시켜 먹는 거. 그 배달비만 줄여도
1년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아낄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배달도 저는 이제 배달 앱도 휴대폰에 아예 없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거의 없는데 네. 배달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이게 뭔가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음료 한 잔, 뭐 밥 한 끼도 그냥 배달 시켜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게 또 밤에 불필요하게 야식으로 시켜 먹으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몸에는 안 좋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진짜 내가 배달만 진짜 줄여보자 해서 배달앱만 삭제해도 정말 많은 금액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식도 습관이니까 야식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 5번째가 멍청비. 멍청비. 네, 이거는 이제 멍청하게 있다가 해지를 안 해서 자동 결제되는 각종 구독료 서비스. 맴짓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내가 이걸 왜 해지 안 했지? 이런 게 네.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제 무료로 한 달은 또 무료로 구독하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까먹을 줄 알고 한 달 무료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용을 잘 안 하지만 또 한 달 무료를 이용을 해야 더 이득이겠다 싶을 때는 딱 달력에 한 달 뒤에 해지 마지막 날짜, 해지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 체크를 딱 해놓고 네. 일정 등록을 딱 해놓고 절대 까먹지 않고 해지를 합니다. 그게 정말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또 한 달 더 써야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걸 다 못 써먹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뭐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구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그걸 몰랐어요. 그걸 구독까지 해서 이모티콘 얼마나 쓰면은 구독까지 해서 한 달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이게 푼돈이라고 생각해서 놔두면 예를 들어서 구독료가 뭐 10,000원이면 5개만 구독해도 50,000원이고 그렇잖아요. 10개 그렇죠. 구독하면은 1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보험을 넣으면 그러네. 100세 만기 보험을 넣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파서 병원 갈 때 부담이라도 덜하지. 그 아무것도 내한테 남는 거 없는 거를 구독한다고 매달 내고 있으면 그걸 잘 써먹으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잘 못 써먹고 그 구독료가 나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맴짓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멍청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신경 안 써갖고 이게 나가버리는 이 자동이체 돼버리는 돈 그런 것들을 안 당하게 내가 딱 잘 체크를 해놓고 네. 관리를 하자. 그 다음 6번째가 재고비. 자기 집이 마트 창고인 것처럼 2+1, 1+1 상품을 사다가 쟁여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산술적으로는 2+1 상품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죠. 근데 그러려고 우리가 20평, 3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진짜 마트 창고도 아니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사놓기보다는 내가 딱 필요한 거 한 개만 사고 나머지 돈은 차라리 그 달에 재테크하는데 보태는 게 훨씬 이득이다 해서 그런 불필요한 재고를 쌓아두는 소비 행위 금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가 바로 공인비입니다. 공인비.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 의존 금지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진짜 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할 수 없이 맡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셀프로 하면 내가 아낄 수 있는 비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내가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조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해도 좋고 해서 하면 좋아요. 저는 맨 처음에 차 샀을 때는 에어컨 필터 갈고 뭐 엔진 오일 갈고 이런 거 무조건 정비소에 차 끌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에어컨 필터는 제가 그냥 싸게 사서 제가 갈고 엔진 오일은 제가 못 가니까 엔진 오일은 인터넷에서 싸게 주문을 해서 들고 가서 공임나라에서 공임비만 주고 네. 이제 교체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거의 1-2만 원, 최소 1-2만 원 넘게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만 발품을 팔거나 조금만 내가 수고를 하면 몇만 원씩 아낄 수 있는 돈들 그런 거를 너무 예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유 막 귀찮은데 그냥 맡기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직접 하고 좀 돈을 아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절약을 할 수 있는 팁들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절약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네네. 그리고 무려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20대 때 입사를 해서 원래 학생 때 막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제가 돈을 버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달에 월급이 막 200만 원 넘는 큰 돈이 내 통장에 꽂히고 내가 이걸로 부모님께 뭐 선물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은퇴 이후에 노후에도 직장이 없는 돈을 못 버는 상황에도 내가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은 말 그대로 노후 준비를 해 놓으면은 그때도 내가 지금처럼 돈 버는 지금처럼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복리 효과를 설명하시면서 월 34만 원씩 30년간 연금 계좌에 넣고 이제 수익률을 7%를 달성을 하면은 총 4억 원이 넘는 이 노후 자금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매달 34만 원씩 사 모으면 좋을 만한 ETF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ETF는 아무래도 미국 S&P 500 ETF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미국 시장 지수인데 ETF의 장점이 뭐냐면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ETF로 사면 내가 이제 리스크가 조금 덜하다고 해야 돼요. 위험 부담이 네. 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ETF를 추천드리는 건데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구독자들한테 이게 연금으로 가져가는 거면 완전 초장기 투자잖아요. 초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크게 길게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를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모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 말을 듣고 이제 연금 계좌 개설해가지고 ETF 운용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그 영상을 4년 전인가 올렸거든요. 그 연금 저축 펀드 개설해서 미국 S&P 500 ETF 매수하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제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 요즘 와가지고 엄청 댓글을 많이 다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할머니 네네. 말 듣고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미국 S&P 500 사놨는데 지금 뭐 수익률이 뭐 50%, 60% 이렇잖아요. 이렇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그때 또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그죠? 네, 4년 전이면.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하여튼 뭐 사는 시점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S&P 500이랑 그 관련된 어떤 미국 시장 지수 ETF들만 주로 모았는데 연금 계좌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거의 80%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뭐 지금 당장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퇴직이 한참 남은 입장에서는 그때 되면 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이제 펼쳐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걸 믿으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우리 퇴직이 아직 많이 남은 2030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연금 계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위에도 타이거 ETF 나와 있네요. 네네. 네. 워렌 버핏도 사실 자기가 죽으면은 뭐 90%는 S&P에 투자해라 뭐 그런 말을 했듯이 네. 가장 어떻게 본다면은 좀 대표적인 그런 재테크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네네네.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서 좋아요. 네. 그 뭐 하루하루의 수익률에 매달려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모아가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돈이 불고 있으니까 네. 시간만 가면 뿌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 네, 젊은 사람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오래 불려나가자. 네, 이겁니다. 연금 저축 펀드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만들고 나서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네. 준비를 장기적으로 또 잘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ETF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미국 S&P 500 ETF 말고도 채권 ETF도 있어요. 채권 상품도 있어요. 이제 미국 뭐 10년물 아니면 30년 장기 채권도 있는데
너무 주식 비중만 많이 하면 부담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조금 더 안전자산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채권을 한 30% 정도 담아가시면은 그 비율은 자기가 조정하면 돼요. 채권이 더 안전자산이고 주식형 상품을 보면 7대3 아니면 6대4로 세팅하셔도 되고 내가 목표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에 맞게 그 세팅된 비율에 맞게 상품을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주식 100%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뭐 40%는 채권 60%를 미국 S&P 500 ETF를 담는다.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요즘에 노후 생활비로 쓸 현금 흐름을 이 배당주 또는 배당주 ETF로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채널에서 뭐 IS 계좌에 담으면은 좋은 월배당 ETF를 말씀해 주신 걸로 아는데 여기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슈드라고 SCHD라고 네네. 미국 배당 성장주를 묶은 또 ETF가 있어요. 그거의 한국판으로 이제 우리 국내 운용사들이 한국판 슈드라고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해놨어요. 그 상품들은 이제 매달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중에 뭐 당장 ISA에서 모아가기에도 좋고 연금 계좌에서 모아가기에도 좋은 게 매달 배당이 나오니까 그 배당으로 나중에 또 노후에는 우리가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상품명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치면은 타이거도 나오고 타이거도 많죠, 나오고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내가 골라서 왜냐면 이게 상품마다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운용 보수나 수수료가 좀 다르다고 네, 수수료 네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골라서 그것도 조금씩 모아가시면 진짜 좋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퇴직연금 적립액의 절반 이상이 예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사로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이 똑똑하게 운용만 하면 뭐 입사 동기보다 퇴직금을 2배 이상 받을 수 있다. 네. 상당히 쏠쏠한데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이 매년 퇴직금으로 쌓입니다. 근데 그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DB가 있고 DC가 있는데 DB는 이제 회사에서 알아서 운용을 해주고 나중에 퇴직할 때 우리 예전에 퇴직금 받듯이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에 곱하기 근속연수 해서 주거든요. 근데 DC는 내가 매년 또는 분기별로 퇴직금을 정산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내 DC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그 퇴직금을 내가 굴리는 거예요. 내가 운용을 하는 건데 DB는 거의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에서.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위험상품에 투자해서 손실을 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안정형 상품, 금리 보장형 상품인 예금 같은 데 넣어두거든요. 근데 DC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금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금은 우리가 엄청 고금리 예금이 아닌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도 안 되는 수익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DC를 똑똑하게 잘 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ETF들, 각종 상품에 투자를 해서 정말 잘 불려 나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같은 해에 똑같은 월급 받고 입사한 동기보다도 더 많은 퇴직금을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다 똑같은 퇴직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수십 년 동안 내가 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네.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금을 뭐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내 퇴직금이 어떻게 어디에 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장기간 투자를 해서 굴릴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 우리나라 퇴직금이 지금 적립액이 400조가 넘었다 하더라고요. 와. 직장인들 퇴직금이. 네, 그 400조가 넘는 금액 중에 대부분이 지금 방치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자주 올리거든요. 퇴직연금 굴리는 법 이런 것들 자주 올리는데 조금 내 퇴직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자. 왜냐?
나중에 퇴직할 때 돼서 후회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직장 생활을 20년을 뭐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그때 가서 퇴직금 작다고 불평불만 할 수가 없는 게 내 퇴직금을 관심 안 가지고 관리 안 한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후회해봤자 되돌아갈 수도 없고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이라도 빨리 내 퇴직금에 관심을 가지고 DC로 가능하면 DB에서 DC로 전환을 해서 내가 직접 운용을 해보자.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저처럼 2030 세대들은 아직 퇴직이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퇴직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형 ETF에 넣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내가 퇴직할 시점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이. 네. 근데 아직 한참 10년 이상 남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되면 어차피 지금 오늘 사는 가격보다는 오를 거거든요. 물가만 생각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퇴직금도 방치하지 말고 현명하게 굴리자.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시작한 또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무엇인가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네, 거. 최대한 빨리. 네.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법이야. 근데 무슨 방법이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노후 준비는 미래로 돈을 보내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가진 돈에서 조금만 떼서 미래로 보내는 건데 요거를 20대가 보내는 거랑 30대가 보내는 거랑 40대, 50대가 보내는 거랑 이게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20대 때는 한 달에 10만 원만 미래로 보내도 되거든요. 네. 근데 40대, 50대 되면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더 큰 돈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노후 자산으로. 그러면 부담이 더 크잖아요. 네. 근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면 아주 적은 부담으로, 아주 소액이라도 미래로 보내면 그 기간이 더 장기간이기 때문에 복리가 더 쌓이고 돈을 조금 보내더라도 그게 나중엔 더 큰 돈이 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어리다고 뭐 젊다고 노후 준비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껴두기보다는 진짜 조그마한 소액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그거를 미래로 보내놓자. 그럼 나중에 진짜 나는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짜 어마어마한 자산이 쌓여서 노후에 내가 진짜 여유롭고 등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시작할수록 이 복리 효과가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장점도 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50대, 60대 되면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그때 되면은 노후 맞이에요. 그쵸, 사실. 네. 노후 준비라는 거는 노후가 오기 전에 미리 하는 게 노후 준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때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없는데 이제 50대 돼가지고 60대 때 이제 퇴직해야 되는데 하려면은 좀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젊을 때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계실지 이제 저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어떤 목표든지 본인이 세운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표는 너무 작고 뭐 남의 목표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작고 소중한 목표라도 나한테는 아주 큰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불필요한 것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예 그냥 신경을 끄시고 진짜 나의 이 작지만 소중한 이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서 달려가서 꼭 성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재테크 팁, 절약 팁, 투자 팁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채널도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팁을 얻으신다면은 또 작가님과 함께 또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또 차츰차츰 해서 정말 나중에 노후가 왔을 때 정말 등 따시고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할미 언니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